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사적 모임은 6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시민 참여형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복지 구상을 발표하며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도심에서 마약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과 40여 분에 걸친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 테이저건까지 쏴 운전자를 검거했는데 조직폭력배로 확인됐습니다.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75번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낙폭을 보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와 경북 북부와 강원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새 109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방역 지표 전반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오미크론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자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관리 강화를 내년 2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등 11개국에 단기 체류를 입국 금지하는 등의 기존 조치가 계속적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입국 시 사전 PCR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더 강화합니다. 대전과 경기도 오산의 군부대 2곳에서도 현재까지 3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1,151명으로 역대 최다를 보였지만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주는 등 방역 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병상 대기자도 55일 만에 제로가 됐고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위험 요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1월 2일로 끝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오늘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연장 여부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3조 2천억 원보다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시민 참여형 방역이 논의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확진자가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공유하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입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그 동선을 파악해서 밀접 접촉자에게 알려야 했는데 이 앱을 이용하면 GPS를 기반으로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부담은 줄여주고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는 더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50에서 100m 이내에 있었다면 실제로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알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확진자가 자신의 GPS 정보를 앱에 기재하지 않으면 동선 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도입 때처럼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없어야겠죠.
당국은 내년 3월까지 연구 영역을 진행해 타당성이 있다면 앱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긴장을 풀어서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감염자 수가 일주일 만에 11%나 증가했다며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으로 전 세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연말에 유쾌하게 극복하자는 아이디어가 다양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비를 피하게 한 제품이 코로나 방역으로 사용되고 It was my sister's idea. She wanted to be in the shield. Hey guys, look what I found. Why don't I put this on and we just stay outside?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비닐막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사상 최고치로 폭증했고 검사소 줄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25만 4,500여 2주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고치 25만 1,000여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린이 입원 환자도 4주간 52% 급증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Game changer in terms of its high transmissibility. It's like this big virus blizzard. That's why you're seeing so many kids getting infected. 유럽은 연일 하루 확진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적막감이 감돕니다. Actually, this is the biggest area of the whole premises, and normally we'd have up to 500 people down here, but we've got tables and chairs on the dance floor.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17만 9,800여 명으로 종전 기록보다 7만여 명을 넘어섰고 영국은 12만 9,400여 명, 이탈리아도 7만 8천여 명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행 중인 독감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신복지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보란 듯이 원팀을 강조하며 말이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밝게 인사한 이재명 후보는 복지 부문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가 애써 추진하던 신복지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이제 8개 핵심 협약 중에서 7개를 우리 대표님께서 당대표로 재임하시면서 비준을 하는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 전 대표는 신복지가 중산층 수준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시켜온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고 김근태 전 의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 전 의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먹고 자고 자식 키울 걱정은 없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선대위는 이재명은 합니다를 대체할 새로운 슬로건 나를 위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지만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며 나라만큼 소중한 나를 위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은 새로운 슬로건이 이 후보의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을 공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며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중단된 원전 공사의 재개를 약속했고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구 경북 일정의 첫 행선지는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공언하며 K-원전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을 겨냥해 탈원전만 주장하던 이 후보의 말은 매번 바뀐다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과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요. 탈원전 때리기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보수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 육성 등 경북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안기에도 나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대위 출범식장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우리공화당 측이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김종인 이 두 사람의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모레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처럼 굴러간다며 선대위는 자신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분석 등 선거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도 민망합니다. 저는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가 돼가지고. 다만 이 대표는 자신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윤 후보 지지율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선대위 차원의 분석이 나올 경우를 가정하며 의중이 바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모레 직접 이 대표를 만나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정계 개편론과 관련해서는 되지도 않는 소리라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향후 정계 개편을 위한 것 아니냐는 설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공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건 분명하다. 실패했다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자고 한 건데 국민의힘은 너무 자주 말이 바뀌어서 헛갈린다며 비꼬았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공을 들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엔 취득세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미 높아진 집값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부동산 문제를 잡지 않으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는 제일 큰 이유가 됐는데 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시장을 존중하면 됩니다. 실제 수도권 표심을 고려한 움직임이란 해석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한번 현 정부와의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르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약속에 대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도 조회했다며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당 대선 후보를 조사하냐 이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을 집행한 사안이긴 하지만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는 내일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장을 상대로 긴급 선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선 지난 9월과 10월에 총 3회, 김 씨에 대해서는 10월에 1회 조회해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105명 의원 가운데 74%인 78명도 공수처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대권을 잡으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침묵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폐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노하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조회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들은 남이다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이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요. 네. 오늘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이런 식이라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 후보의 아들은 사과를 안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부인과 아들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핏줄인데 어쨌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아들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이다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야구장에서 애정쇼도 보여줬는데 그것에 비하면 감동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과하는 건데 아주 그 감동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후보의 아들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앞선 이 후보의 말이 이런 지적들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고려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년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통해 합격을 했는데 이 전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쳤던 것과 같은 전형이라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장남이 특별 전형이 아니라 논술 시험을 보는 일반 수시 전형을 쳤고 수능에서도 대부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떤 의혹인 겁니까? 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과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면접 전날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고 이 후보랑 이제 둘째 아들이랑 토론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 면접 시험의 주제가 다문화여서 면접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은 차남이 국제 전형 그러니까 특별 전형을 친 거는 맞지만 국민의힘 주장대로 고려대 정경학부에 입학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한 게 아니라 정경학부에 입학을 했고 2학년 때 전공을 행정학과로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고려대는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이 관련자 전원을 내일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입시 자료는 한 10년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네,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이제 이렇게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대 교수들이 대규모 유죄를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현행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변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들은 2012년, 2013년 이때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행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를 않아서 이 후보의 장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입학 자료니까 2017년까지만 보존하고 폐기를 했다. 라는 게 고려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안 된다 이 얘기고. 네. 여야 모두 후보 교체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거티브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수층 67.4%가 윤석열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후보 교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바라는 진보층은 44.7%였고요. 중도층은 58.9%가 후보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2.4%로 34.9%를 기록한 윤 후보의 7.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이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다 싫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몸값이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그러니까 대선 후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안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했고 그런데 또 안 후보가 또 맨말차게 또 거절했죠. 네, 오늘 기자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내용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고 정권 교체를 위해 출마했다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그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 토론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안 후보 입장에서는 뭐 굳이 러브콜에 급하게 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도심에서 영화에 나올 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도주 차량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고 15발의 총성까지 울려 퍼졌거든요. 마약이 취한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승합차가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승용차는 경찰차를 밀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도주로가 또 막히자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급한 경찰이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알이 떨어진 경찰은 권총으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승용차를 향해 또 다른 경찰이 또 실탄을 쏩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조수석에 탄 여성이 총성에 놀라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아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도심에 울린 여러 발의 총성에 주민들은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길에고 어디가 다 기시고 총소리 듣고 나왔지. 사건의 시작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본 운전자는 다짜고짜 도주를 시작했고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4km가량을 도주하던 차량은 경찰과 40여 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경찰에 포위됐습니다. 차 안엔 30대 운전자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약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순찰차 등 차량 16대를 파손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75번의 반성문도 썼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돈이 있고 반송문 많이 쓰면 되는 건가? 논란이 많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세종의 한 대형 매장을 찾은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추행했습니다. 이어 물건을 고르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가자면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과정 일부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무려 75번이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반성문만 쓰면 다 용서해 주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 없이 새끼를 번식시켜 돈을 벌어온 사업자들이 무더기를 적발됐습니다. 거미줄과 오물이 뒤덮인 공간에서 수많은 개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름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안에서는 도살업자가 화염 방사기로 개의 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법 행위라 제지를 하는데도 끝까지 일을 마치려 합니다. 반려견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기도의 또 다른 개 농장입니다. 바닥은 털과 오물이 뒤엉켜 있고 철창과 천장 사이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반려견 330여 마리를 번식시켜 경매장에 내다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경기도의 이 반려동물 장례업체 업자는 1년 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동물 사체를 화장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기 배출 시설도 없이 소각로를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월부터 1년 동안 동물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1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그 개고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과 학대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등 26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더 날렵해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살이 빠지고 있던데 더 빠진 겁니까? 네,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요. 와.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현장 모습인데요. 네. 짙은색 줄무늬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는데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 많이 날씬해진 것 같죠? 네네. 저희가 과거 모습하고 비교한 사진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목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네네. 1년 전만 해도 목과 얼굴 살 때문에 사실상 이 셔츠 깃이 안 보이다시피 하다가 그러네요. 지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오늘 사진에서는 셔츠와 목 사이에 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까지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갸름해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많이 일부러 뺀 건가요? 어떤가요?
예, 일단은 실제로 감량한 거는 사실로 드러났고요. 아, 실제로 예.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에 국정감사 때 140kg에 육박하던 김총 비서 체중이 최근 20kg가량 줄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면 2개월 전인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정말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벼락 맞고 어머, 누가 벼락 맞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순간인데요. 영상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요. 지금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죠. 한참 걸어가다가 세상에. 갑자기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죠. 네. 벼락을 저 순간에 맞은 겁니다. 인도 네. 자카르타의 한 그 중장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성인데요.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저렇게 CCTV에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아니, 저렇게 불꽃이 튀고 남성이 쓰러졌는데 근데 괜찮은 겁니까? 네, 저희가 회사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분이 경비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지금 번개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뛰어와서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지금 나올 텐데요. 저렇게 동료들이 뛰어와서 바로 이제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요, 기적적으로 손에 가벼운 화상만 좀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와. 4일 동안 입원을 했고요. 치료받고 나서 지금은 퇴원했다고 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다는 우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네, 일단 우산, 벼락이 칠 때 우산이나 셀카봉, 골프채 같은 금속 막대 들고 있으면 번개를 유인할 수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남성이 우산에 더해서 라디오까지 다른 손에 들고 있었다고 안테나가 합니다. 있는. 네, 근데 전자제품 역시 번개에 노출될 경우에는 과전류가 흐르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절대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날에는 바깥보다는 안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부득이 바깥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차가 없으면 우비라도 써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0년 전통 펫싸움. 아니, 펫싸움도 전통이 있습니까? 네, 그러게요. 이게 스페인 동남부 알리칸테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무려 200년 동안 매년 12월 28일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군부까지 갇혀 있고 밀가루로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보시면 네. 밀가루랑 달걀을 던지면서 저렇게 싸움을 하는 건데요. 참여하지 않는 주민은 벌금을 내야 하고요. 그 벌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아니, 안 싸우면 벌금을 낸다는 게 정말 뭐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네, 이게 저도 사실 많이 알아봤는데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없애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러다 다치면 어쩌지 뭐 어쨌든 황당하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패싸움이 아니라 학교 폭력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한 남자아이가 지금 대로변에 자신의 몸집만한 팻말을 들고 서 있죠. 아이고. 저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면 나는 학교 폭력 가해자입니다. 나를 혼내주고 싶다면 경적을 울려주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아들한테 훈육하려고 공개적으로 벌을 줬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역시 길을 지나던 사람이 우연히 보고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실제로 대로변을 지나던 차에서 경적이 울리기도 하고 아이를 격려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다고 해요. 부모는 아들이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걸 알고 뉘우치게 하고 싶었다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좀 엇갈리는데요. 아주 교육을 잘했다, 참교육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이에게 왠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녀 체벌이 금지됐는데 저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남자.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하늘 위에 지금 거대한 열기구가 2개가 떠 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 보이시죠? 예, 브라질 출신의 외줄타기 선수인데요. 열기구 사이에 2대의 열기구를 사이에 두고 굵기 2.5cm니까 뭐 요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외줄을 묶어놓고 그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저곳이요, 지금 높이가 1.8km, 그러니까 1,800m 상공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의 2배를 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데서 숨도 쉬기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허리춤에 이 추락 방지 장치 하나 달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온몸을 저 줄 하나에 의지를 한 채 지금 위험천만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성은 나 자유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도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걷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 그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네, 픽뉴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요양시설이죠. 그런데 막상 여기서 확진자가 나와도 현장은 우왕좌왕,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동시에 돌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엔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송순자 씨가 일하는 시립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3일. 감염은 순식간에 입소자와 직원 총 21명에게 번졌는데 송 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합니다. 3분, 4분이 직원들이 이 확진자 어르신을 케어하고 또 나와서 다른 어르신을 케어하고 하면서 환기는 환기대로 안 되고.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가 요양시설에 머물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거기서 다 다닌 거죠.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다들 불안해하고 이제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죠. 밀접 접촉자의 PCR 검사 주기도 시설별로 제각각이어서 확진 여부도 모른 채 돌봄을 이어가다 보호사까지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어르신께서 발병하셨는데 모르는 거죠. 어르신께서 열이 나시면서 설사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변을 막 얼굴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감염됐거든요. 명확한 지침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매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위험 수당조차 없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가죠.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그 인력을 못 주면 그 사지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서울시는 처우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것도 경됐을 때 위험 수당을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고위험군인 기저질 환자와 고령층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이 있고 이들을 위해 수십 년간 기부를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기부천사들을 강세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한가득입니다. 저금통에서는 동전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모두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종이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없음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교회 옆에 그 화물차 위에다가 성금을 놓고 가니까. 해마다 이맘때 성금을 몰래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간 겁니다. 2년 전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누군가 훔쳐가는 일도 있어서 천사의 발길이 끊기는 게 아닌가 걱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로 22년째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기부한 돈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내가 해드릴 것은 없지만 직접 만나 뵈면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84살 김길남 할머니는 해지줍기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매일 5천 원에서 많게는 7천 원.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그게 한 3년 내가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몸이 따라줘야 하지.
중증 장애를 가진 김규정, 홍윤주 부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받은 돈을 쪼개 해마다 15만 원가량을 13년째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북한 매체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보도를 하느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과거 대선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세상 돋보기, 오늘은 외교안보팀 임성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방이 열렬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것도 다 보도를 합니까? 예, 북한 매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해선 자기 아버지는 물론 아들도 상습 도박을 했다고 자백했으니 이 3대를 이어 범죄자 집안이 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아내 김건희 씨 학력 위조 의혹을 꼬집으며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할 정도라며 이 양 진영 사이 경론을 소개합니다. 네. 또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었다거나 범죄 혐의자 선거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전 대선 때하고 좀 다르게 보도를 한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북한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근데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정치 간상배, 반통일 분자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경향은 2012년 대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이명박 역도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려는 속심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앞서 언급했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다 자기들한테 별로 이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아직까진 두 후보의 대북 정책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필요하면 당근과 채찍을 각각 쓸 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두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런 북한 대남 메시지 아무나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가 관리합니까? 일단 북한의 메시지는 통일의 메아리 등 선전 매체나 경중에 따라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손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예. 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손을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과거에 비해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에 대해서 4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몽하게 짝이 없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특이한 게 북한은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비판 메시지를 내놓다가 정작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지면 비난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예. 몇 달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핀 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시 비난을 재개하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생시켜주는 방안은 남북관계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집권했을 때 남북관계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북한의 비난 메시지는 대선이 끝난 뒤 대북 정책을 구상할 때 이 북한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른바 기선 잡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국민들 들으라는 게 아니라 후보들 들으라 이 얘기였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사실상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조건 중엔 기존 노선 일부를 국내 항공사에 넘기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항공사들은 지금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져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내놓는데 가져가지 않는다? 그럼 결국 장거리 노선은 운항 편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기업 결합 신고를 했습니다. 1년간 자료를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먼저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슬롯과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른 운항 권리인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반납된 슬롯과 운수권은
다른 국내 항공사에 배분됩니다. 또 합병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 제한,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항공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장거리 노선을 대체할 국내 항공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운항 편수가 축소되면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선이 결국은 일자리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일단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으로밖에 안. 다만 글로벌 기업 결합인 만큼 미국과 EU 등 해외 7개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 보고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서울 한강 다리에서만 매년 500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루에 1명 넘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건데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AI 관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119 뚝섬 순환구조대입니다. 한강 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자 다리 곳곳에 설치된 572개 지점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 최근 인공지능 AI가 도입됐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투신 시도자의 행동 패턴을 24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영동대교 위에 가봤습니다. AI가 남자, 성인이라고 자동 인식합니다. 다리 난간에 손을 올리자 투신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AI가 구조대 출동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라며 알람을 울립니다. 다리 위에서 배회하는 사람도 이상 행동으로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119에 접수되는 한강 교량 투신 사고는 매년 500건이나 됩니다. AI를 활용하면 정확한 사고 위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시도 등의 위험 사항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에 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지난 10월 발사된 누리호는 3단 엔진이 빨리 꺼지면서 위성이 제궤도에 오르지 못했죠.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3단 추진체의 탱크 안쪽 벽과 헬륨 탱크의 이음새가 풀리면서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결함인 거죠. 박은지 기자입니다. 이상 징후는 이륙 후 36초부터 발생했습니다. 1단 로켓이 분리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가 문제였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산화제 탱크 내벽과 헬륨 탱크를 잇는 이음매가 풀려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로켓이 솟구치면 산화제 탱크 안에 헬륨 탱크가 부력을 받아 상승하는데 이음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1G에 대한 그 부력만 고려를 하였고 최대 가속도인 4.3G에 대한 그 부력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4배 이상을 견디도록 설계했어야 하는데 지상 조건대로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헬륨 탱크는 산화제 탱크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산화제 탱크에 균열을 일으켜 산화제가 밖으로 새나왔습니다. 이 바람에 3단 엔진은 계획보다 46초 짧게 연소가 끝났습니다. 연료를 그 엔진 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가압제가 필요한데요. 그 가압제가 이제 헬륨을 쓴 겁니다. 밖에다가 거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5월 19일로 잡았던 누리호 2차 발사는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도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보셨죠. 내일부터는 천리안 인공위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미세먼지가 물러가면서 한파가 찾아와서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회색빛 안개가 서울 하늘을 덮었습니다.
희뿌옇게 변한 하늘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추위가 끝나면서 날씨는 포근했지만 대기가 정체된 탓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빴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평소보다 2~3배 많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치가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인공위성으로 공기 흐름을 관측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점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내일부터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공간을 표시해 관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상 측정망이 부족했던 지점에서의 농도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도서 지역이나 측정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오늘 밤 찾아오는 한파와 함께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경북과 강원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올해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죠. 여러분은 올해의 10대 뉴스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정태훈 기자가 올해 최대 유행어인 오징어 게임의 깐부를 이용해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KKANBU. 오징어 게임에서 친한 친구인 짝꿍을 의미하는 깐부로 대한민국의 올해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선별진료소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검사 한번 받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힘들 정도로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차례의 대유행 속에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등 모든 수단에도 변이 바이러스와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대선을 70일 앞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아들 문제가 불거졌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역시 가족 문제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얼마 전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죠. 이 사건 당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올해도 나아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용인의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과 대전의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랐고 잔혹한 스토킹 범죄인 노원 세무녀 살해 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 살해 사건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로 집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로 주식시장은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고 그 중심엔 개인 투자자들인 이른바 동학개미가 있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두 육사 동기는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세상을 떴습니다. 군 내부는 바람잘 날 없던 한 해였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이른바 북한 귀순자의 해엄 귀순 경계 실패를 시작으로 이딴 성추행 사망 사건 등 군 기강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안방을 뒤흔들었던 오징어 게임 신드롬과 함께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작품 미나리로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K 열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치긴 했지만 전남 고흥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호랑이의 내년 이민년은 즐거운 일로 가득한 깐부 같은 좋은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 본점과 직영점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수색은 당국이 영업 제한 시각으로 정한 밤 9시 이후 카페에 온 손님들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업주는 물론 수칙을 위반한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의 주역 김영희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2m가 넘는 키로 1980년대 영희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왕년의 농구 스타가 투병 중에 모처럼 미소를 띄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2층의 단칸방에서 마주한 1980년대 농구 스타 김영희 씨는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로 심장과 장기 등이 계속 커지는 말단 비대증으로 투병한 지 34년째. 뭔가에 의지해야 움직일 수 있고 합병증 때문에 하루에 수십 알씩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엔 생사의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 30년 전에 그 수술센터에 그 자리에 부위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다고 하죠. 한 2개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었어요. 지난달 MBN 현장 르포 특종 세상을 통해 근황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던 김영희 씨. 방송 이후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힘쓰고 위상을 높인 김영희 씨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김 씨를 찾아 특별 보조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주 작은 연말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던 1987년 11월 뇌수술로 25살의 나이에 은퇴식도 없이 코트를 떠나야 했던 김영희 씨. 단칸방 장식장에 있는 녹슨 훈장과 트로피. TV에서 무심하게 흘러나오는 프로농구 경기는 농구에 대한 그리움의 흔적입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 추운 겨울을 보내다 모처럼 미소를 띤 김영희 씨는 잊지 않고 기억해준 팬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답을 해야죠. 이 큰 키가 아깝지 않게 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하루 반짝 날이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추위가 몰아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체감추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30cm, 충남과 전북, 전남 북부에는 3에서 10cm의 폭설이 예고됐고요. 충북과 전남 남부, 영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에도 1cm 안팎의 눈이 살짝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아침에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에도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세미 한파는 올해 마지막 날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하는 날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날씨를 전하면서 날씨 예보와 인생이 참 많이 닮아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는 예보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MBN 날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